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면교사, 교육상교재 반면교사가 드디어 기본소득 국민공부 김세준 상임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기본소득 국민노동본부 상임대표 김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사실 기본소득 좀 핫하잖아요. 핫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이 시작되면 점차적으로 학생들한테 더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한테 하는 대표님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워낙 어려운 분이신데 제가 막무가내로 원래 섭외는 막무가내로 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고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 이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시간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여의도에서 보신다고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업로드 전철 시간을 보면서 기다렸는데 여의도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분을 만나셨다고요? 네,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상이라고 있죠. 아주 젊은 국회의원인데 용인이거든요. 그분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이제 기본소득 국민노동본부랑 기본소득당이랑 그러니까 저희랑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단체들과 이제 손을 잡고 정치적인 행동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합의하고 그래서 아까 얼핏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중요한 단체가 세 곳이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게 저희하고 이제 기본소득당하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그 외에는 또 기본소득에 대한 단체 아마 또 있을 거예요. 꽤 있을 거예요. 뭐 농촌이나 농어민, 그러니까 농민 기본소득 단체도 있고요. 네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노동본부 상임 대표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다른 기본소득 전도사라고도 불리고 오로지 기본소득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다른 걸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글 쓰고 강의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제 그 사회로 나갈 학생들 대상으로 교과목, 그러니까 취업 이런 쪽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동화책도 썼고 최근에 이게 나라다 미국이 썼고 뭐 이재명 기사의 책인데 그분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정치인으로서 시를 뿌리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검증하는 책을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뭐 그동안 많은 책을 지금까지 35권의 책을 많이 쓰셨는데 대부분 책들이 또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주로 취업, 직업, 그다음에 뭐 동화책도 있고, 네, 뭐 리더십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가라고 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계셔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보니까 과거에 대학 다니실 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나오셨죠? 거기 영자신문사 편집장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외대신문사 외대학교를 불렸는데 거기서 사실상 사회부 기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편집장을 못 해봤어요. 군대를 가는 그래가지고 편집장 들어왔는데 그때 편집장 하시면서 좀 그때 당시의 시대가 실례가 몇학 번인지 저도 활발한 시대. 그러니까 활발한 시대는 뭔가 불편하지 못했죠.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1987년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민주화 투쟁을 해서 정부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그런 해였는데 그래도 군사독재 정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뭐 최루탄 냄새 때문에 학교 가면 항상 최루탄이 겹쳐 있었던 거예요. 학교 앞에는 항상 전경법 쓰가 있었고 가방 빚어서 뭐 잡혀가기도 했고 뭐 그런 살벌한 시대였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전교조 집회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통일운동 대학생들 통일운동을 시작을
뭐 해이기도 하고 그때 뭐 활발 올림픽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 민주화나 이런 통일운동 시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광주 민주화 항쟁의 실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고 것도 좀 알게 되면서 아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아왔구나. 이재명 지사님 말씀하시는 거 속고 살아. 아 예. 속아 살아왔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데 내가 잘하는 일이 뭘까 할 때는 이제 글을 쓰는 건데 그때 때마침 제 과 동기들 중에 그 조성근이라고 지금 가천대 교수인데 그 사람이 영자신문 기사를 하면서 나오면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냥 포임에 그래서 넘어가서 그냥 편집장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저 대학 신문을 보면 일반 신문이 있고 영자 신문이 있잖아요. 영자 신문을 특별히 하시게 된 이유는 뭐 보이는 넘어가는 말고 그거예요. 영어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영어 실력이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이제 제가 스킵을 해보니까 아시아나는 분이가 하셨어요. 고용노동부 자문위원. 예. 네, 이런 일도 하셨어요. 고용노동부 자문위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NCS라고 해서 잘 아시죠? NCS. 네, NCS. 네. 그러니까 국가가 역량 표준을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기업이나 학교에 이제 이것대로 교육을 시키고 사람을 뽑아라, 인재 양성을 해라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그 기업들이 사실 사람을 채용할 때 이 표준대로 사람을 뽑아야 이게 만드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만든 이유가 있어요. 국가가 세금을 줘서 만들었는데 기업이 사람 뽑을 때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좀 더 NCS 대신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신데 이거를 좀 확산시키는 측면에서 데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한 거죠. 네. 그러셨군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기간을 두고 하신 일이었겠네요. 뭐 계속 지금 초기에 이번에 문재인 초기에 강력하게 좀 그 시도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그런 정책들이 나왔었죠. 그런 원래 이건 좀 오래됐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걸 좀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역할을 했는데 초기에 워낙 자리가 잘 잡혀서 그 이후로는 특별히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뭐 회의를 개최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워낙 실행이 잘 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NCS를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왔죠. 네네. 이것도 제가 돌발 질문인데요. 그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되게 뜨거웠던 얘기 중에 임국동 사태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거는 이제 그런 그 고용 노동 자문위원 하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 약간 논란이 되는 소재인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좀 터진 것 같아요. 근데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 있고 또 청년들만의 어떤 고민이 있는데 저는 갈라치기에서 이 취업 관련 청년들하고 임국동에는 그 비정규 노동자를 이렇게 대립시키는 것 자체가 참 보기가 안 그렇죠. 좀 마음이 좀 아팠죠. 그거 대립시키는 관계가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정규직을 해줘야 되는 정당한 근거가 있고 그런데 이건 이제 그거 같아요. 워낙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고. 네, 당연하죠. 그거는 양쪽 다 좀 이해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나라 청년들을 좀 더 이렇게 가족거리고 감싸주고 목소리를 기울이고 왜 화가 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 이해하려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어떤 뭐 법을 규정을 내라는 이제 뭐 그런 측면들은 없었는데 나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었던 건데 왜 그게 청년들의 분노가 되었는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고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되더라도 청년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삼기는 설득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상임 대표시지만 처음에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뭐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경력상 뭐 당장 내 제자들이 취업을 해야 미천 어렵다. 제대로. 아니 대학의 역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 전문대든 특성화고등학교든 뭐 일반 고등학교든 이 학교가 최종 학력으로 사회에 나갈 사람들을 도와서 취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의미를 제야죠. 워낙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아, 저도 제자들 취업했는지 이렇게 연락 오면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고 있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는 그대로 있거나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사람 같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가 발달하고 그렇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제일 빨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대한민국의 그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그렇죠. 보는 것 같아요. OECD에서 이게 제일 높죠. 지금 거의 뭐 28%니까. 근데 그 제조업에 기반이 되는 기계 시설이 인공지능으로 바뀌게 되면 사람이 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보면 우리가 이 일자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 기계나 인공지능이 사람의 노동을 보완하는가 아니면 대체하는가 이걸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인간들이 만든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지 않았어요. 그렇지. 보완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세상에 등장하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요. 그래서 그 일자리는 그대로 있지만 사람은 거기에서 쫓겨나는 거죠. 빠져야 되면서. 그래서 그 작년에 2020년 12월 말일에 그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어떤 다이나믹스. 이 회사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을 그동안 만들어왔던 회사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인수해서 지금 TV CF로 방탄소년단 모델로 지금 TV 광고도 지금 BTS를 대체하는 모델이 모델이 아니까 BTS가 CF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CF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CF 모델이 돼서 지금 TV 광고를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로봇들이 더욱더 인간들의 일자리를 좀 대체할 것이고 그 피해가 청년들한테 가장 심각하게 가는 거죠. 물론 다 피해자들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돈을 받아서 소비를 하는 주체,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했던 시대에서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없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주의는 멈추는 거죠. 붕괴되는 거죠. 붕괴되는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계속 돌아가고 회전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려가 돼서 봤는데 결국은 이 상황을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누가 그것을 막겠어요?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본소득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그거거든요. 이제는 때가 왔다. 그렇죠. 소비를 계속해서 소비가 활동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하고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죠. 왜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주느냐.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모든 인간들은 이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기여를 해왔어요. 그렇죠. 넓게 보면 모두가 뭔가 하고 있죠. 진짜 네이버에서 포털 사이트를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네이버는 망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SNS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곳은 빅데이터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빅데이터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활동이 다 하는 거다. 만들어서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무료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소비노동, 휴식노동, 그 다음에 가정에 기여하는 노동. 그러니까 그 노동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을 하더라도 어디에 관광지를 가서 이렇게 숙박업소에 들리고 밥을 먹고 하는 것들이 이 자본주의 체제가 돌아가게 하는 데 다 기여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소비가 미덕이란 말도 있었지만 사실 뭐 소비가 미덕일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소비를 노동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기여한 만큼 보상을 주는 게 기본소득이고, 또 하나는 그 일자리가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아요. 누군가 일을 할 텐데, 근데 조금씩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에서 기본소득만큼 효과적인 정책이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에 최대천 교수께서 그 예전에 KBS 시사기획창이라는 곳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 AI와 이렇게 인간이 과거에 살았던 인간과 지금 미래의 인간은 다를 것이다. 근데 앞으로의 인간들은 즐기면서 놀면서 돈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놀고 먹는다고 비난할 수 있느냐? 인간의 존재가 과연 죽도록 일만 하는 게 인간의 존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식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패러다임 체인지를 얘기하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기본소득을 대표님께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 대표님만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었겠죠. 그때 당시 주변에서도. 근데 그때는 주변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몇 년 됐나요? 이게 뭐 작년까지죠. 작년까지 거의 그런 상황이. 네, 작년까지였죠. 2019년도까지는 누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그냥 일부 학자나 정치인들 이외에는 우리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몰랐어요. 알았어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왜 국가가 돈을 주는데 우리는 소득이 있단 말이지. 그랬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안 거야.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대부분 다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걸 겪으셨을 거고, 예술인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우리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기업들이 갑자기 막 생산을 멈추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죠. 항공사, 직원들 다 지금 휴직가 있고, 우리가 들어갔더니 일자리가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데다가, 근데 이 일만 끝났으면 굉장한 불행한 사태였을 텐데 정부가 2차 재난지원을 전 국민한테 준 거죠. 한번 풀었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국가한테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전에 돈 받아본 적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국가가 그런 거 일부 생각 근데 받았는데 이거 뭐야? 소멸성 지역화폐라고?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돈이 있는데 왜 현금으로 안 주고 소멸성 지역화폐로 주지? 색다른 경험이었죠. 다른 나라는 현금으로 줘서 이게 시장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언제까지 안 쓰면 이게 무효가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다 썼는데 10만 원 받아서 18만 원을 쓴 거죠. 우리나라 그렇죠. 더 쓰게 되죠. 그래서 경제가 오히려 코로나로에서 위기에 있던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대표님 제가 사실은 아까 2019년까지 별 관심이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 고등학교에 제가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스위스의 기본소득이 나와요. 학생들이 기본소득을 배우는데 스위스 그 사례가 나와 있어요. 문제는 분배 정의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근데 스위스가 왜 부결되었는지 좀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스위스는 정말 복지가 잘 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세금으로 300만 원씩 매월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사실은 세금이 더 올라갈 거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약간 부담, 그게 컸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있는데 스위스 부결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아요. 오해들이 많더라고요. 부결에서는 잘한다. 진짜 스위스는 복지 천국이라 굳이 기본소득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되는 나라고, 그 다음에 스위스는 지금 기본소득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한소세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사람들은 부결됐다는 거에 대해만 집중하면서 저 봐라. 기본소득 안 하잖냐. 근데 또
그 300만 원이라는 액수도 이걸 가지고 투표에 붙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투표 자체는 그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 금액을 붙인 건 아닌데 게다가 이 3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액수죠. 1인당 300만 원. 그럼요. 근데 스위스라는 나라는 워낙 물가가 좀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300만 원은 그 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아주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그렇죠. 금액이거든요. 금액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오해들이 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또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정말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 아이들도 딱 그것만 보면 이거 안 됐네 이렇게 느끼겠지만 사실 제가 그걸 통해서 또 찾아보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주면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사실은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에 실렸다는 건 저는 좀 모르죠. 처음 알게 됐는데 팩트죠. 주변에 있었어요. 뭐 네. 캐나다에서 기본소득 그럼요. 했네, 뭐 했네, 뭐 계속 스위스에서 했네, 핀란드에서 했네. 핀란드.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냥 저런 게 있어. 뭐 우리나라는 뭐 복지도 잘 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스톡턴 시티라고 작은 도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험했을 때 내용들을 보면 사실 실리콘밸리는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집을 살 수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이동식 주택, 자동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곳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을 때 굉장히 약간 행복도도 올라가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당연하죠. 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본소득에서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인류학에 꽂혀서 인류학이 이번에 계속 인류학책을 읽고 초등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생.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게 그 절멸의 인류사 절멸의 인류사.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감동이 돼요. 인간이 어떻게 진화하게 됐는지를 눈물이 날 정도로. 뭐 그런 종류의 책들 유발 하라리나 뭐 이런 류의 책들은 워낙 네, 많은데 뭐 사피언스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이 만물의 영장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을까?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과로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점점 더. 그렇죠.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은 더 불안하게 살 거야.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더 공부하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그 복지 체제가 서양에서 이제 복지 체제가 여러 번 변화를 겪었는데 이제 한 3세대 복지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복지는 보통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공공구조, 사회고. 근데 이것도 그 당시에 급진적으로 모습을 받아들여졌고 처음에 나왔을 때 급진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됐는데 기본소득은 아직은 좀 당연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운동을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다른 생각도 해봤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복지가 워낙 잘 돼 있고 스위스처럼 아니면 유럽처럼 잘 돼 있었다면 기본소득 문제가 이런 게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근데 반대급부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코로나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님 좋아하시죠?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정책을 네, 정책을 좋아하시죠?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지지하고 지지하고 응원한다. 네. 그러면 그 이재명 지사께서 사이다 시절 성남시청에 계실 때부터 성남시청 시절부터 사이다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사실은 그 성남시청에 토크 콘서트 할 때 이제 제 SNS 친구들을 막 초대했는데 제가 갔었어요. 제 아이 데리고. 그때 성남시장실에서 이제 제 아이를 안고 같이 이제 사진 찍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눴던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그 세월호 사태가 2014년 4월에 발생하고 나서 안산에서 제가 SNS로 이재명 지사님께 세월호 가족들과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여서 이런 어떤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어떤 행사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재명 지사께서 가고 싶다. 흔쾌히 네, 흔쾌히. 네, 그래서 그때 마지막 그 자기 토크를 전국에서 이제 책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했다. 근데 꼬리를 잡아서 문둥을 건지 그래서 그거도 이제 오시게 되고 그래서 전 사실 SNS 친구로서 이제 익숙한 글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붙여가시면서 좀 약간 이제
연락하기 힘들어요. 힘드시지만 어쨌든 저도 그 친근감을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그 이재명 지사께서 그 언론과 권력과 이렇게 사이다처럼 싸웠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렇게 각인되어 있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나라다라는 책을 쓰시게 되셨는데 이게 쓰시면서 어떤 뭐 교감이 사전에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남 시민이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어서 뭐 시장이 누군지 뭐 이런 걸 생각할 여력도 없었고 근데 조금 이제 제가 좀 약간은 좀 괜찮아졌을 때 촛불 집회 처음 경험 듣고 싶어요. 저 2회라고 하는 게 맞나요? 처음에 네. 가셨으면 뭐.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처음 열린 날 네. 그거를 1차 촛불 집회로 갑니다. 1차라고 2회라고는 안 하죠. 아, 예, 좀 생소했습니다. 1차 촛불 집회 때 그 연설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연설을 보고 긍정적이었어요.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좀 파보고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생각을 쓴 거예요, 제가. 저보다 좀 늦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렇죠. 그때 저는 이제 뭐 국민대 경영교수 계속 뭐 일을 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뭔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뭐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실제로 실시를 하고 있었고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글을 써서 저 사람을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제가 뭐 교감 이런 건 없었죠. 정말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님의 어떤 뭐 조언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객관적인 시각 알아보고 쓴 거예요. 그런 책이다. 뭐 인터뷰 요청드렸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워낙 유명해지시고 게다가 이제 뭐 대선 후보자가 되고 그래서 만날 기회는 없고 그랬는데 그게 썼어요. 썼다가 그 이후에도 사람은 이제 변할 수도 있는 건데 경기도지사 돼서도 청년들을 사랑하는 약자를 대우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변함이 없겠구나 앞으로도 그렇겠구나 해서 이번에 개정판을 낸 거죠. 이제 경기도지사 때 그 실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의 원고가 90%가 바뀌었습니다. 원고가 바뀌었어요. 다 바꿨죠. 거의 그냥 새 책이랑 마찬가지로 90%. 새 책에 2022라는 걸 좀 보시고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이게 나라다 2022라고 붙이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많이 관심. 그래서 저기 선생님 채널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저자 사인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다고 약속까지 오늘 비기 3분 선택해주세요. 아, 예, 벌써 오늘 명확하게 공약으로 오셨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뭐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책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님의 이제 그동안을 걸어오신 길들에서도 사실은 이게 나라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도 이제 비치해달라고 제가 신청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읽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책들이 시중에 또 나와 있던 책들이 많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이재명 지사님 직접 쓰신 책도 있고 주변에서 쓰신 책도 있는데 작가 중에 아시죠? 혹시 백승대 선생님? 네. 그래서 그 책도 제가 탐독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권 더 나왔습니다. 한 권 더 나온 건 못 봤습니다. 이재명 권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재명 권 들었습니다. 그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 16명이 쓴 책인데 저도 한 챕터.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됐어요. 봐야 되겠네요. 이재명하고 각 분야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나라다를 이게 많이 봐주시고 사실 뭐 이렇게 저희가 유튜버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책을 이제 PPL이라고 하죠. 간접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실 제가 작년에 냈던 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도 제가 읽어보고 이 책에 사놓기만 하고 읽지를 못하고 이 책의 교육의 개혁 문제와 함께 이재명 지사님의 정의 포럼을 함께 했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 공약하세요. 저도 공약하겠습니다. 댓글 댓글 하시는 분, 제 채널뿐만 아니라 비곡본 채널에서 제 정의 이야기에 대해서 댓글을 다시는 분에게 제가 책 3권을 쏘겠습니다. 공약 여기서 바로 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별로들 안 반가워하시는 책이 좀 유명하지가 않아서 아무튼 많이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관심 있었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공유라는 개념 있잖아요. 공유 경제.
그 미국 하버드대 법대 레시 교수가 처음 사용했던 말인데 우버 택시 아시죠? 그 공유 승차 가는 택시. 그 우버 택시처럼 그 하나의 생산품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그 제품을 활용해서 오히려 이제 활용도를 높이는 거죠. 우리 우버 택시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그 택시기사연합회 이런 데서 협회에서 이제 반대가 심해서 실시가 안 됐고 유럽에서도 물론 뭐 택시기사들 데모도 있었고요. 상당히 저항이 있었던 정책이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그 사실 기본소득이 공유의 정신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1797년도에 그 토마스 페인이 토지분배 정의라는 책에서 공유부라는 걸 제일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공유 자산이죠. 그러니까 토지처럼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가 똑같이 누려야 될 자산이 있다고 이제 공유부라고 했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하나의 권리죠. 우리가 얻어야 될 경제적인 권리인데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걸 이제 꼭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도록 소수한 데가 있던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같이 누리자라는 게 사실 기본소득의 정신이거든요.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아까 교훈경제 그 얘기하면서 레시 교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거는 신 멜서스주의자였던 그 하딘이 발표했던 건데 여기는 이제 뭐 목장이나 이제 방목지에서 이 공유지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소를 더 많이 끌고 나와서 좀 황폐화된다. 그럼 전혀 좀 다른 식의 발상이거든요. 또 공유지에 대한 개념 중에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페인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본소득 개념에서 제가 되게 이제 관심이 있고 좀 놀랐던 것은 이 공동소유의 개념 자체가 이 사회주의의 개념에서 사실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와 좀 다르게 그 사회주의에서는 뭐 필요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어떤 이상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이 페인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이 재원을 뭘로 하느냐 했을 때 불로소득.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사실 그 요즘 같은 시대에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어느 날 운이 너무 좋아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그런 마이클 샌들 교수가 썼던 최근의 책 능력주의의 혹정? 능력주의 아직 모르는 그 책 공정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책이 그렇게 많으십니다. 숫자를 많이 봅시네. 그래서 그 불로소득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연히 획득된 재화나 그 재원에 대해서 이것을 사회의 공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거든요. 제가 이제 기본소득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 그 철학이나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유를 실제로 했는데 해야 되는데 소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빅데이터 데이터죠. 우리가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걸 거기에서 나오는 가치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소수가 가지고 있고 석유. 만약에 선생님 마당에 석유가 나오면 이게 큰 겁니까? 제 말은 제 말은 제 거 아닌가요? 한 노동력에 대해서는 가져가셔도 되지만 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솔직히 저도 자꾸 갑자기 제 말은 나오면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냐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토마스 페인 얘기에 의하면 이거는 당신이 석유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막 진짜 이 지구에 막 지진도 일어나고 막 이런 위에서 나온 건데 이거를 어떤 나라에서는 선생님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기심에 따르면 대신 세금 많이 좀 내. 세금을 내요. 그런데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는 아니야. 선생님께 아니야. 알래스카에서 얘가 있죠. 우리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공유자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지금 보령시에서 어족 자원을 이건 다 공동 거야 라고 해서 같이 노동을 해서 같이 가져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례가 있다. 몰랐던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몰랐던 걸 우리가 가져갈 걸 가져가자는 건데 그런 거와 또 다르게 벌어지는 일이죠. 공유경제. 근데 그 정신은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누리자는 건데 그래서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공유 개념이 사회주의랑 좀 확연히 다르다. 다르죠. 그렇죠? 사회주의는 그거는 이제 좀 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길어지니까 좀 네, 그거는 조금 있지만 다음 주제로 그거는 사회주의 뭐냐면 얘기하고요.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거를 찾아주자는 거지 기본소득이란 그거잖아요. 아까 제가 했던 불로소득의 개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다는 거죠. 또 사회주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잉여 생산은 있지만 불로소득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공기도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당연히 누려야 돼. 이게 사회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잉여 생산하고 불로소득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제가 그렇죠. 아까 권해드렸던 그 마이클 셀터 얘기하는 그 우연히 주어진 것에 대한 인간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한번 나중에 한번 네, 2차 기회가 있으면 근데 이제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공유경제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공유경제 그런데 이 사회가 그런 공유경제라는 생각을 만들어서 누군가 실행을 하려고 그럴 때 또 손해보는 약자들이 생긴다는 게 지금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공유 경제를 시작하는데 손해보는 약자라고 택시 기사. 택시 기사님 그렇죠. 아까 그렇죠. 그런 그분들은 그러니까 공유경제는 참 좋은 건데 바뀌는 과정에 생기는 이게 그 진짜 저는 택시 기사님들 이해해요. 저도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중간에 과도기를 거치면서 국가가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그렇죠. 넘어가요. 사용을 좀 억제를 시키고 그 재원을 나눠서 조작해서 그렇죠. 스위스가 지금 하고 있죠. 스위스가 지금 제가 최근에 가서 못 봤는데 그 전국적으로 지금 공무원으로 1.5가 나눠주고 기본소득 평탄수세를 하는 거예요. 이번 한국이라는 게 결국은 2.5% 그 세금을 시민한테 나눠서 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지금 전체적인 규모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평수세를 몇 배로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몇 배로 늘렸거든요. 근데 정확히 알아요. 왜 그러냐 90%가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으니까 많이 낸 사람들이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기본소득형 평수세 말고는 사실 주민소득가 다른 게 정말 빠른 처방, 강력한 처방을 근데 거기만 하고 나눠주질 않았어요. 국가의 세금을 받아서 그걸 쓰진 않았는데 나눠주질 않았다는 거죠. 국가의 재원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을 저항했죠. 몰아주고 몰아주기 수익이 있었죠. 근데 스위스는 얻어서 기본소득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발이 없었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용인이 상당히 지금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30조에서 35조 정도의 재원이 기본이 생기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연 50만 원, 60만 원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지금 무리하게 복지에서 빼서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고 새로 탄소세라든가 이런 목적세를 걷어서 순서 목적으로 나눠주는 거지. 해결하자는 게 그건 아무리 질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세금을 자꾸 과세한다는 거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시설 목적세가 되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나누게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금이 아니라 기금이 기금 형태 나누게 현재 형태로 이거 이제 예전에 세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 배로 분리시켜서 유한화시켜서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거둘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복지나 기성인구성을 쓰고 얘는 얻어서 나눠. 무슨 말씀이세요?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대표님의 그 강연 그런 것들 많이 봤는데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것도 그동안 저를 통해서 이 질문을 제가 받았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시면 한번 여쭤보고 그분한테 여쭤보냈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소득제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과거 유럽보다 많이 과학기술에서 붙여지고 경제적으로 붙여졌지만 선도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번이 기회예요. 기회다. 그런 느낌으로 사실 기본소득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마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게다가 이제 지방에 애들을 위해서 기본소득 애들이 쓸 생각을 하니까 미래 세대 아이들과 저도 이제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고 교수님들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점점 취업 현장에서 어려워지고 그
그 사회적 변화를 목표로 계시잖아요. 그 아이들의 아픈 그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성 세대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가 모든 학생들 입장에 좀 더 기본소득에 대해서 전 시간권에 프로그램 학생들도 있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두개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생각하면서 당연히 필요하다. 빨리 교육을 해달라고 뭐 선거를 통해서도 뭐 SNS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셔야 이게 저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네,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는 사실 한국이었고요. 사실 그래서 18세 선거권이 작년에 주어졌거든요. 사실 학교에서는 선거운동도 못하고 서울시 교육청을 하겠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고 막 아직 교육적으로는 논란이 많은데 저는 젊은 층, 젊은 청소년들도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요구해야 되고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의 필요를 당당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저는 민주 시민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멀리 오늘 그 배고까지 오셔서 기본소득에 대한 저희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고 참 석탄하게 아니 중책을 받고 계신데 바쁘신 와중에 오셔서 언제나 불러주세요. 지금 오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왔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희가 뭐 다음 기회에 학생 패널들과 하시면 저희랑 같이 토론 패널로 해서 한번 대표님과 한번 토론 한번 저 패널들 피자 서비스 피자를 싣고 조금 한번 잠을 안 들어요. 주말에만 피자. 일단 보시는 학생들이 시청을 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해주셨고 어려운 말씀 해주시면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